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헌정사상 최초로 재임 중 탄핵을 당해 물러난 대통령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찬반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치유수습하는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교수,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대담 들어가기 전에 앞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고 의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이정미 재판관의 선고 요지까지 들어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 판결로 평가를 하시는지 두 분께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오늘 11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역사적인 심판의 날이라고 봐야 되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통령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에 그것도 탄핵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탄핵 찬성 반대 이 집회 시위가 열리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차분하게 지금의 상황을 정리를 하고 더 나은 또 새롭게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부처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의 하나는 국민 주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제멋대로 행사하거나 사익을 위해서 남용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갖다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 주권을 확인했다는 의미를 갖고요. 그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을 하신 내용이고, 저는 또 한 가지는 한국 사회, 우리 민주주의가 변곡점에 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민주화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번 촛불 시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뭐냐면 민주주의가 돼서 형식적인 선거들은 규칙적으로 치러지고 있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많은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이 궤도를 그냥 가서는 안 된다.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한다는 말도 있지만 지금 보면 매 5년마다 절대 부패하고 있습니다. 집권 하자마자 부패하고 있어요. 김현철,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노건평 이름 외기도 숨가쁠 정도로 다 부패해 왔어요. 예. 이런 시스템 갖고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그럼 왜 이러느냐? 분권형 개헌의 문제도 있고 재벌공화국의 문제도 있고 검찰공화국의 문제도 있고 선거제도의 문제도 있고 다양한 지적들이 있지만 여하튼지간에 이 모든 개혁들을 갖다 빨리빨리 해서 우리 실생활에까지 정치 현실 그 자체에도 민주주의가 스며들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국민적 욕구가 확인이 됐고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그 판결을 통해서 그 결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에 남을 이번 판결,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어떤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의견을 조율한 걸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요. 이 선고 자체가 국민 통합이란 미래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배려 또 고민이 충분히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예. 다만 이제 현실적인 부분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 만장일치 제도가 향후에 불복 상황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선고 주문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구구한 내용보다도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배를 했다. 그리고 국민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되고
헌법과 법률의 가치는 꼭 지켜져야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프레임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예. 점에서 어떤 그런 상황이 재판부에 어떤 기조를 형성했다. 그런 중에 몇 분의 그 소수 의견이 있는 부분은 사안별로 해서 첨부하는 형식으로 해서 내부적인 그런 부분을 해소한 것 같고, 사실요 3월 그 오늘 10일에 이르기까지 그 직전에 그 2월 27일 최후 변론이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평의를 진행을 했잖아요. 예. 오늘 확인된 거지만 그 평의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을 정도로 진행하면서 평결, 그러니까 재판관끼리의 논의도 같이 진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서로 간에 조정도 되고 숙성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불복 사유를 막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 결정문 내용을 보면 일단 헌재가 정리한 5대 탄핵 소추 쟁점 가운데 세월호 관련, 그리고 언론 자유 침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탄핵 사유가 아니다, 또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밝혔고, 이 직권 남용과 최순실 국정 개입 방치 등에 대해서 이게 선택적으로 파면 사유를 내렸는데, 이런 법리적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헌재 결정을 보면서 굉장히 언어가 명료하고 간결 명료하다, 뜻이 명료하다, 이렇게 받아들였고요. 예. 그다음에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그 최상의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에는 유족들이나 그 관계되신 분들은 좀 서운한 감정이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결정문을 보면 성실 의무를 위배했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도, 대통령이 그 생명권 보호를 하기 위한 그 대통령의 의무라는 거는 추상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탄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갖다 이야기함으로써 예. 이 세월호 사건에 관한 우리 사회의 갈등을 갖다가 봉합하는 데도 어느 정도 그 한쪽으로 이렇게 좀 의견을 모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해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언론 자유 부분하고 인명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에 제출된 증거로서는 탄핵 사유로까지 판단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증거가 했죠. 부족하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사회생활을 해보면 알지만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심증은 충분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증거는 또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내리는 게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이 탄핵 소추 과정에서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 일부 보수 세력이 말로는 보통 때는 법대로를 외치다가 자기네들한테 불리해지니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법치주의를 막 위협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불복의 상황까지도 염두에다 두어서 좀 가지치기를 갖다 좀 잘하고 예, 예. 분명한 걸로 탄핵 사유를 갖다 명료하게, 간결 명료하게 정리를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 파면의 핵심 근거로 국정농단을 은폐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이나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아서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협조를 했다라고 한다면 헌재 판단이 좀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선고 주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예. 검찰이나 특검은, 특히 특검은 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임명하신 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고 중요한 사안을 놓고 진행하는 헌법기관인데, 그 헌법기관의 어떠한 요구에도 다 불응했단 말입니다. 대면 조사도 하질 않고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따지고 보면은 헌법을 무시한 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수사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과 평등하듯이 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지적돼야 될 부분이고, 사실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네. 예. 사실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원래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것을 13건을 올렸는데 그걸 5가지 유형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리를 그렇죠. 한 다음에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 두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분에 위배했다. 그다음에 권한 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의 저변을 형성하는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까지 지적할 수 있는 그 대목이 되는 겁니다. 예.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 이제 전 대통령이 됐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네. 이 정도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고 봅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에 응하는 것도 뭐 그런 걸 테고요. 그 전에 또 자기 선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헌재에 뭐 출석해서 한다든지 네. 또 1차 담화, 2차 담화 발표했을 때 그 무렵에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반성하고 또 해명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걸 갖다 다 약속하고 배반하고 하면서 헌재에서 이번 그 결정문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누적된 것 이것이 탄핵으로 가게 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봅니다. 요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네. 그게 단 한 번이었으면 탄핵까지 갔겠습니까? 아니죠. 이 헌재가 지적을 하는 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에 취한 언행도 보면 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신임을 배반을 한 거죠. 약속을 저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탄핵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 결국 탄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법 위반 이게 핵심이었는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이 중대한 법 위반으로 규정을 했던 것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거나 또 대통령직 유지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거나 또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로 일단 대통령 파면 요건을 규정한 바 있는데 그러면 이번 판결에서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마 참작을 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04년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에서 취임 1년이 갓 지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선거법 위반 문제를 놓고 탄핵으로 이어졌거든요. 예. 사안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내용도 그다지 확인하기만 하고 법적 판단을 하면 되는 정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헌법에 나와 있듯이 헌법 또는 법률에 중대한 위배가 되느냐의 부분을 조금 더 내용적으로 설명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참작을 한 정도가 아니라 이번 선고에 나오는 주문 내용을 보시면은 그 안에서 전개되어 있는 논리라든지 여러 지적한 사항, 적시한 사항들로 봤을 때는 중대한 위배가 되었다는 부분에 중대성에 방점을 두고 굉장히 내용과 그 사안, 파면되어야 될 사안을 강조한 거죠. 네. 자, 이렇게 92일간의 탄핵 심판 과정 파면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8인 체제 탄핵 심리 과정을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헌재 심판 과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헌재 이 심판 과정이 세 가지 요건을 갖다가 충족시켜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네.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가 공정성, 예. 두 번째가 신속성, 세 번째가 엄밀성입니다. 사안을 갖다가 충분히 심의해야 되는 엄밀성도 이제 필요한데 그 공정성과 신속성, 엄밀성 면에 있어서 이번에 뭐 부족함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이것보다도 시간이 더 단축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자꾸만 증인 신청하고 안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이제 쭉 끌렸고 그 시간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잡아먹은 거는 대통령 측에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런 점이 있어서 헌재가 애초에 작년 12월 9일에 이 사건이 헌재로 넘어온 다음에 취한 행동은 신속성과 공정성 면에 있어서 뭐 이렇게 잘못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8인 체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9명이 해야 되는데 왜 8명이 네.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시간 지연 전술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이정미 재판관, 소장 권한대행이 정년 퇴임을 하고 나면 7인 체제에서 네.
두 명만 어떻게 해보면 이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걸로 많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7인 체제에서 자기네들이 결정을 받는 거는 오케이고 지금 그런데 8인 체제는 네. 잘못된 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저 변호인단 궤변에 불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실제 뭐 헌재 결정문을 보면 8인 재판부 헌법 법률 문제 없고 또 탄핵 소추 절차에 헌법 법률 위배 없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고의 논의할 가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예. 그런데 헌재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그 입장을 녹여서 발표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듯이 7인 이상의 심리가 되면 적법하게 형성이 된다는 걸로 대변해서 말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8인 체제이기 때문에 성립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도 뭐 말씀하셨듯이 원래 이 상황이 오기까지 해도 사실은 그 전에 박한철 헌재 소장께서 1월 31일 퇴임을 할 때도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 임명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정치권에서 사실은 조금 거들어졌더라면 하는 부분은 있었지만은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들이 침묵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예. 부분에 대해서 거의 고려도 하지를 않았어요. 상황에 따라서 본인들이 필요로 했던 지연 전술에 맞는 논리와 대응을 했었죠. 사실 그때는 왜 뭐 무더기 정의 신청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대통령의 뭐 최후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 날짜를 어떻게 하느냐 늘 그거로 해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점차 구체화되고 재판관의 흐름이나 평의 기가 시간을 봤을 때에 일정하게 사안과 쟁점이 내용이 정리됐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 논리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옹색하기 그지없죠. 그럼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탄핵 심판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네, 이 결정문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일각에서 이 형사 재판과 또 탄핵 심판의 개념을 보다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아,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탄핵이 특히 대통령이라서 우리가 이 중대하게 크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헌법 또는 법률에 대한 중대성을 따져서 위배되었을 때는 당연히 파면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게 이 탄핵 절차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5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할 때에 어떻게 보면요. 그 5번째 사항은 언급도 안 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뇌물죄 등 형사법 위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과 또 롯데, CJ 등등 해서 네. 특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그 부분은 형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해서 그는 사법부에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하는 네. 것이고 헌재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배제한 채 어떤 직무를 놓고 그 헌법과 법률의 중대성에 위배했느냐 예. 그 사항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더 반정적으로 강조를 한 셈이 돼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TV를 통해서 오늘 판결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삼성동 상황 때문에 오늘은 청와대에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오늘 입장 발표나 메시지도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박 전 대통령의 침묵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탄핵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탄핵 결정이 내려졌으면 바로 대통령직에서 이제 물러난 파면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직접 이삿짐을 챙기거나 이삿짐을 나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청와대를 떠나셨어야 깨끗하게 네. 보였겠죠. 근데 이제 삼성동 집이 이제 뭐 정비가 안 돼 있다. 뭐 갑작스러우니까 이제 정비가 안 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좀 모양상 그렇게 보기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뭐 불가피하게 그래서 청와대 간전에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예. 대국민 메시지를 바라지 않는 거는 정말 잘못됐습니다. 수용하고 반성하고 국민 통합을 갖다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서 좀
자기 생각을 정리하거나 좀 심신을 추스릴 시간이 이제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니까 뭐 내일이라도 더 늦지 않게 그런 메시지를 갖다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뭐 박 전 대통령이 조만간 만약에 이 메시지를 발표를 한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예상하세요? 제가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작년 1차 담화, 2차 담화, 3차 담화 올 때, 그다음에 맨 마지막엔 한 인터뷰 TV랑 인터뷰를 했을 때 이 인터넷 TV랑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뭐 반성 기조에서 좀 모호하게 갔다가 나중에는 좀 억울하다 뭐 엮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혹시라도 대국민 메시지 바라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갈까 봐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재벌 덕분에 이제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이 되셨지만 하여튼 수용하고 반성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던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같은 질문 교수님은, 짧게만 답해 주시죠. 일단 뭐 메시지를 발표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요 예상보다도 정말 간곡하게 당부 바람입니다. 저는 뭐냐면은 향후에 국민 분열로 이어지지 말고 서로 화합하고 승복해서 미래로 나아가 줬으면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1987년부터 대선 직선제를 하고부터 모든 대선 후보가 패배를 하고 깨끗하게 승복을 했거든요. 미국하고 프랑스에도 이만큼은 아니에요. 불복 사태가 많았고 법적 소송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는 그런 전통이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2007년 그 한나라당 당시 경선을 할 때 이명박 후보하고 초접전 끝에 패배를 했을 때에 그 당선됐을 때 하고 패배했을 때 연설문 두 가지를 다 준비하고 가셨어요. 그랬다가 패배했을 때 흔쾌하게 그 문을 잇고 그 승복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런 어떤 대국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전직 대통령의 그 예우 문화를 향후에 더 존중심도 일어나게 하는데도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